네, 안녕하십니까. 굿 인터넷 클럽 진행을 맡은 건국대 황영석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 이렇게 힘 있는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주제도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산업적 전망이나 이 치료제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들을 점쳐보는 유용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진행은 발표와 이후에 전문가분들을 모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한덕현 교수님께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개념이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재미난 자리에 초대돼서 발제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지가 않은 그런 새로운 영역 필드인데 이건 한 10분 내에 발표를 드리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제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전문가분들의 이야기와 그 토론을 들으시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디지털 치료제라는 말은 진짜로 그 디지털과 치료제가 합쳐진 말로 디지털 기술을 치료 약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디지털 기술이 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약이 되냐면 이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수단 그리고 효과적인 보조 치료제 혹은 요즘은 이제 메인 주된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치료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거고 이 디지털 치료제의 3요소로 한 거는 왜 그럼 디지털 치료제가 필요하냐면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이게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치료를 위해서 다른 약 혹은 그 메디칼 디바이스 기계와 혼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규제 기관의 인허가를 거쳐서 주로 이제 식약청이 되어 있죠. 효능, 사용 목적, 위험도 검증을 거쳐야만 이제 치료제라는 이야기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제의 핵심은 치료 또는 질병 예방 관리, 그 다음에 표준 어떤 질병 관리를 위한 표준이 있다는 것, 그리고 환자의 치료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을 통한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게 이제 핵심 원칙인데 이게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이 가장 극초기에 나타났다가 조금 진행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가 요즘은 또 조금 요 개념들이 다시 또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꼭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꼭 치료 쪽으로만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반론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요 개념도 조금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아주 전통 그 디지털 세라피틱스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어떤 것들은 그 SMMD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애저 메디컬 디바이스의 약자라 해서 하드웨어 없이 의료기기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정의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범위에 있어서 한 부분만을 사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세라피틱스가 또 하나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 거는 이 웰네스 기반의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들하고는 또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치료제 자체 내 안에서도 이 의사의 어떤 처방이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꼭 처방 약과 똑같이 취급돼야 되는 프리스크립셔널 디지털 세라피틱스가 있고 의사의 치료 처방 없이도 사용되고 있는 넌 프리스크립션 디지털 세라피틱스 또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토론되는 건데 여기까지 자세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래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세라피틱스하고 약간 그 비슷한 어떤 UI, UX에 대한 거를 가지고는 있지만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되는 환자 혹은 건강관리의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 웰네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유행에는 스탠드얼론이라서 그거 하나로서 이제 다른 거 없이도 사용될 수 있는 독립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치료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증강형이 있고
기존의 치료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형의 이런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이 주제 자체가 굿 인터넷 그 클럽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능성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성 게임도 계속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웰네스 혹은 디지털 세라픽스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도 되게 일치하는데요. 이 기능성 게임이 디지털 세라피틱스로 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보이는 1955년에 만든 허스피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기능성 게임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누구나 잘 아는 이 피카츄 잡으러 다니는 거요. 이거는 처음에는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되고 체중이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체중 관리 쪽으로 사용이 돼서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진 레저 게임이 그냥 디지털 세라피틱스 변모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기능성 게임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디지털 세라피틱스 목적이 사용 방법이나 목적의 변형이 생기게 되면 두 개가 충분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또 개념이 있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화란 게임의 요소와 원리를 게임이 아닌 영역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게임을 요소가 가진 특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사회화, 학습, 숙달, 경쟁, 성취, 지위, 자기 표현 등에서 이 사용자가 몰입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점들을 다 뽑아낸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임화 전략은 임무를 완수한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 업적 배치나 레벨, 그다음에 경험치, 가상화폐 등 형태를 보상하는 지급하는 사용 방식을 해서 사용자에 대한 참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 지속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게임 이외의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기법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디지털 세라피틱스 쪽으로 게임이 넘어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킬리의 이버 같은 경우도 게임 이 해보시면 이거 완전 게임인데 이 게임이 주의력 결핍 과잉동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FDA 허가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페어의 리셋 같은 경우는 게임 형태는 아닌데 그 중독 치료의 인지행동 치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형시키는 것들인데, 이 두 개는 이미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제가 만들고 계속 몇 번이나 발표한 알러브레스트라고 하는 게임 형태의 그 여성 유방암 환자의 관리를 위한 어떤 게임 앱이고요. 디지털 치료제 동향은 글로벌 디지털 세라피틱 시장은 지금 현재 약 2조 6천억 원으로 생각이 되고,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2026년에는 한 11조, 거의 12조 육박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전에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한 건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12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이게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추진 현황은 지금 현재는 주로 이제 학계를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최근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산업체라든지 어떤 기업체의 어떤 지원하는 방향들이 나와서 국내 추진도 디지털 세라피틱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들고, 2020년 8월에 디지털 세라피틱스 가이드라인이 식약처에서 공포가 된 상황입니다. 끝으로 디지털 치료제 향후 전망을 보시면 디지털 치료제 도입 확대를 위해서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얼마만 치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환자들한테 제공이 될 때 그 개인 정보의 보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법제도가 당연히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이 디지털 셀피트를 만드는 회사를 위한 라이센싱이나 아니면 페이턴트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처방 기준이 확립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치료제 허가 및 지식재산권, 그리고 의료 정보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토의가 되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디지털 세라피틱스가 활발히 만들어지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쓰여져서 일반 국민 건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덕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그 주제가 게임이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게임에 대한 인식들이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많았죠. 과의점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근데 이런 게임을 통해서 거꾸로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제 보조적 수단으로 게임이 쓰여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 있는 또 관점의 전환들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와 분리돼서 살 수 없는 새로운 이제 초디지털 사회에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의미 있게 사용되고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발표한 주제와 연결해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먼저 전문가들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한덕형 교수님부터 먼저 간략하게 앞서 해주셨지만 네. 전공이나 이런 거 같이 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는 그 중앙대학교 정신건강학과 교수로 있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게임 과몰입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의사이면서 또 게임을 사랑하고 만들고 있는 제작자이면서 이런 데 발표하러 다니는 의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오른쪽에서 네.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탁용석입니다.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광주의 컨텐츠하고 ICT 산업을 진흥하는 광주시 산하기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갖게 되어서 기쁘고 광주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다윈테크 대표 박대원입니다. 저희 다윈테크 같은 경우 이제 3차원 데이터를 응용을 해가지고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주로 인지행동 치료나 그룹 치료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여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소개시켜 주신 스튜디오 코인과 메가웍스하고 현재 교통사고 PTSD 환자들에게 VR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 간담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교수님께서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셔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화학적 약물이나 수질적 그런 치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뭐 예방 등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 기반적인 도구로서의 치료제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조금 이제 저같이 미디어 전공자나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뭐 치료제에서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한 교수님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딜 가든 제가 설명드리는 게 개념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약이라서 디지털 세라피우틱스 개념 이전에 이 실체의 이름이 디지털 필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알약이었고, 근데 그 디지털 알약의 그 더 원시적인 개념은 뭐냐면 디지털 임파워먼트 디바이스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인간이 질병 치료를 한 의사가 질병 치료를 하는데 그 질병 치료를 이렇게 증강시켜주고 그걸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 도구 중에 하나로 했다가 그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으니까 그걸 범위를 딱 줄여서 그러면 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약으로 보시면 돼서 약은 뭐 진료를 받고 의사가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치료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을 뭐 약국에서 사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이루어지듯이 이 디지털 세라피틱스도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약국에 가서 디지털 피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안에는 이게 떠오르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잘 제도화가 되면 디지털 약국 혹은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파는 어떤 그런 상점이나 아니면 가상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약으로 본다면 단순하게 뭐 의사 선생님들이 그 진료할 때 보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한 효과를 갖는 네. 처방약이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예, 김주환 교수님 같은 정신의학과에서 다양한 이제 치료 경험도 있으시고 연구 경험들이 있으신데, 앞서 한 교수님 발표에서 보니까 이런 뭐 리셋과 같이 약물 중독의 치료에 쓰이는 그런 이제 약도 있고, ADHD 치료용 비디오 게임인 AKLT01 뭐 이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조적인 이런 또는 어떤 직접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의 수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이 의료 현장에서 이 활용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앞에 설명해 주셨지만 이 디지털 치료가 일단 개념이 좀 광범위한데요. 이걸 좀 간단하게 나눠보면 크게 이제 진단 관련 컨텐츠, 그리고 이제 예방 및 치료 관련 컨텐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허가를 받은, 즉 이제 처방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허가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인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인허가를 받은 그게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제 임상시험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허가를 받지 않는 트랙을 탄 제품들을 이제 의사나 아니면 현재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환자를 케어하는 사례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추천으로 이렇게 어플을 환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술이라는 기업이 저희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 김성환 교수님과 개발한 이제 인지행동 치료 어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해보면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이제 논문도 편찬이 돼서 그런 에비던스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이제 이쪽 분야를 선택을 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환자들에게 보다 이제 맞춤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제 접근성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만성질환이나 저희 정신건강질환 관련해서는 기존의 치료적 한계가 조금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새로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기업들과 이제 만나고 협업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잘 만들면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제 공급하는 업체하고 이제 수요처가 사실 의사가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자가 처방을 하고 환자 역시 그걸 선택을 하는 그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런 점이 좀 고려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좀 더 많은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임상의 적용을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험 단계에 있다고 하셨는데, 두 분 선생님 혹시 뭐 지금 학술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 그 일종의 실험처 효과에 대한 결과들이 좀 많이들 나와 있습니까? 논문으로? 저는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유방암 환자한테서 그 항암제를 먹는 것들을 계속 관리하는 알로브레스트라고 하는 그거를 2016년에 개발해서 한 2년 동안 썼는데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거랑 저희 정신과 질환에 강박장애가 있는데 강박장애 치료하는 히터치킨이라고 하는 그거랑, 그 다음에 또
그 암 환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히터 캔서 이렇게 해서 한 3-4개를 저희 개발해서 했는데 처음에 환자들이 그것을 접할 때보다 실제로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 의사들이 가서 뭐 이렇게 짧게 해주는 그런 지지적인 요법보다도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뇌 변화라든지 그 불안, 우울에 대한 감소 효과가 다 보고가 돼서 저희는 이미 이제 논문으로 해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허가만 받게 되면 저희는 이제 환자한테 그것을 적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제가 지금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모으고 있는 과정이어서 효과가 있으신 환자분도 있었고 조금 이제 치료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중간에 탈락하신 분도 있어서 결과는 이제 통계를 좀 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논문으로 이제 에비던스가 있는 거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까 인허가를 받지 않는 수면 관련된 인지행동 치료 슬리피오라는 어플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하이 임팩트 저널이나 여러 다수 논문으로 지금 편찬이 돼서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저렇게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좀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한 이제 영역에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앞서 두 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박대원 대표님 같이 IT 기업에 계신 분도 계시고, 타경석 원장님처럼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 개념이 여전히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분한테는 여전히 디지털 치료제를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들, 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께서는 환자한테 임상실험에 참여하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쉽게 짧게 한번 디지털 치료제 정의를 한 번 더 내려주시고요. 탁 원장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공적인 이런 산업 기술 개발의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박 대표님은 또 뭐 이것을 어쨌든 이 투자를 받거나 또는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개념적 정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두 분은 자세하게 설명은 해주셨지만 더 쉽게 뭐 요약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짧게 디지털 치료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환자분한테 저희 임상 연구할 때는 그 질환에 대한 예를 들면 강박증 치료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을 환자분한테 설명하고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해봅시다. 그게 아니라 강박증 치료 관리 앱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보고 그거의 최대 장점은 병원에는 2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 오지만 이건 매일 그 환자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거를 수시로 이거를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질환 관리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는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처럼 이제 지능기관 또는 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그렇기 때문에 기회, 이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이 산업들이 앞서가는 국가도 있고 또 추격하는 국가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경제 체계를 대개조하고 혁신해 보자고 하는 그런 빅픽처가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단계이고 이 분야도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규제 체계나 이런 것들도 되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광주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이 기회를 이 도시의 새로운 전환과 발전을 위해서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인테크는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ADHD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형태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우리 환자나 의료진이 실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치료하고 진단하는
그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이걸 추적하고 관리하는 또 웹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 솔루션 형태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ADHD의 평정 척도, 그러니까 우리의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평정 척도를 디지털화하고 그걸 진단하는 진단 기능하고, 그리고 치료에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치료 기법을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이게 소프트웨어로 다 구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치료에서 가장 또 효과가 높은 이제 그 게임의 어떤 몰입도, 집중력을 활용해서 게임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치료하는 알고리즘과 그 게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큰 기능 중에 이제 진단 치료를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목적하는 이제 웹 솔루션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 산업은 이제 모바일 앱이라던가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통해서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치료하는 산업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화두가 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디지털 치료제는 앞서 이제 교수님이나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입장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그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 치료제는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디지털 치료제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식약처의 허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한데 첫 번째가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어떤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먼저 있어야 된다. 치료제죠. 그리고 또 하나를 크게 보는 게 이런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이 환자에게 효과가 있느냐, 그런 그 작용 기전이 관련된 과학적 임상적인 해당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근거, 과학적 근거가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기업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든가 효과 입증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업이 단독적으로 하기엔 좀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가 완성이 됐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의료보험에 등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처방을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치료제가 보건의료체계에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에 처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산업 발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일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도 그렇지만 의료진의 어떤 전문 인력, 이런 그 양쪽의 산업을 같이 이해하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 전문 인력 양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그 디지털 치료제 안전성이라든가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산학연이 모였는데 이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이런 제도나 개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과 현황 대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계속해 주시죠. 이제 먼저 뭐 디지털 치료제를 제 생각에는 일단 기존 치료제보다 조금 덜 엄격한, 좀 이제 관대한, 하지만 이제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을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한테 저희 이제 임상 시험에 참여할 때는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를 재현한 VR을 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 사고 난 장소로 같이 갈 수가 없고 가서 그거를 또 실제로 재현하기가 어려운 것을 이 가상현실 안에서 재현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 이런 사고의 트라우마를 좀 극복할 수 있을 기회가 되는 치료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임상시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념이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박대원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의료계나 산업의 노력 외에도 정부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 개념이 생소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검색을 넣었더니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검색 결과에 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광주에 와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광주에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실제 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나 이런 실증 사업 같은 데서 진흥원이 어떤 지금 사업들 진행하고 계신지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도 가끔 이런 그 토론회나 뭐 세미나에 뭐 발제자 패널로도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만큼 두려움이 큰 게 없었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 영역인데다가 또 의학적인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제 광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광주 말씀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게 그래도 어쨌든 디지털 신약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기업이 광주에 계신다는 거고, 또 저희가 그 개발을 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는 게 광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광주는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콘텐츠나 ICT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첫째,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남대에서 하고 있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 코인이라고 하는 광주의 콘텐츠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가 광주에 있을 수 있는 게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10여 년이 훨씬 넘은 세월 동안 광주의 컨텐츠 산업을 제대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가 아주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 법이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이제 통과가 또 됐기 때문에 광주에서 컨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은 안정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이런 컨텐츠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분야에 도전이 가능하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광주가 그 정부에서 그 모든 그 자치단체들에게 예타 면제를 신청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다른 모든 지방은 인프라 사업들이나 또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광주만 유일하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R&D에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광주가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긴 하지만 이런 담대한 도전들이 벌써 이제 3년이 지나면서 광주의 데이터 센터도 이미 착공이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 안에 체계적 기반이 만들어져서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제 광주에서 이런 기반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제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 디지털 신약 같은 경우 교수님 이제 정신적인 분야에서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도전하는 분야도 이 분야가 절반을 넘는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는 80년 5월이라고 하는 이 한 도시가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경험을 한 도시죠. 그래서 광주에는 이미 그 트라우마 센터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컨텐츠와 ICT 역량과 광주가 이런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가 또 가야 되고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기 때문에 광주는 환경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숙명적으로 이 일에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이 일에 좀 그 투자나 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은 사실은 제가 도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술이나 또는 치료의 대상은 글로벌이고 또는 뭐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영역이나
대상에 제한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기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 일에 관심이 있고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광주에 오셔서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역별로 이 특화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주에서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 이런 중점적인 지원과 또 이런 벤처 기업들이 계속 육성되는 것은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다원성,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는데 원장님 굉장히 준비된 멘트, 원에 예, 아주 저희가 몰랐던 내용을 포함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광주의 의미나 이 사업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대원 대표님 앞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지행동 치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이제 건강과 관련되는 보건 영역이 가장 규제 장벽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품에 대한 인허가도 굉장히 높은 이제 그 증거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정부가 이제 이런 IT 영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도 열어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우선 돌파해야 되는 이 규제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서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례 또는 어떤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를 하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FDA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약처의 승인이 먼저 저희가 개발할 때 어떤 그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또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디지털 치료제를 실제 승인, 허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물론 식약처에서는 2020년에 그 단계별 허가라던가 좀 신속하게 좀 진행하려고 미 FDA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해가지고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 기업 입장에서 디지털 치료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저희가 자신이 있다. 그런데 이런 식약처, 이게 약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의료 분야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가장 이제 임상적 과학적인 어떤 증빙을 해라. 증거를 이제 내야 이제 식약처 승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당연히 지금 교수님들이 계시고 하지만 임상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협조라든가 환자의 어떤 그 윤리적인 것도 다 지켜가면서 또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물론 개선이 되고 단계적으로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금 의료기기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그 의료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법안들이라든가 승인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기존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승인을 낼 때 유사한 어떤 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디지털 치료제 자체가 신산업 어떤 아이템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산학연이나 이런 도움에 머리를 맞대고 좀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승인이나 허가 심사에 관련된 기준을 개선하고 그리고 당장 어렵더라도 방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 샌드박스 형태로 그 샌드박스 안에서 어떤 우리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자유스럽게 그런 디지털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주고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게 한 다음에 뒤에 이제 그 규정이나 심사 승인을 후속적으로 바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태 그런 식약처의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들이나 정신의학과 교수님들 관련 그 의학계에도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경우도 이게 바로 이렇게 투고한다고 바로 이렇게 등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에 비해서는 짧긴 한데 이런 그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도 이런 부분이 좀 적용됐으면 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오늘 패널 구성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분들이 다 계시고 의료계도 계시고 공공기관도 계시고 한데 제가 약간 순서를 약간 당겨서 결국 이제 이런 인허가의 문제와 규제 영역이 있고 또한 이런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투자라든가 정책적 지원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탁 원장님 혹시 그 탁 원장님도 이 진흥원을 끌고 나가시면서 이 사업을 육성하려고 할 때 R&D를 또 크게 확보하셔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또 지금 연계를 맺고 있는 이 사업체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뭐 연결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지. 사실은 말씀해주신 문제들은 그러니까 혁신 산업에 도전하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일선에서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저희 같은 기관들은 정부에 사실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 의료기기 지원법이라는 게 작년 5월에 통과가 이제 됐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 뉴딜 관련해 가지고 123개 정도 분야에 대해서는 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소위 이 굉장히 유연하게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부 가이드라인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식약처에서도 아마 발빠르게 그 미국의 이제 그런 그 FDA 승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로 삼아서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아마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데이터 3법이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지만 데이터 3법의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가 그 신용정보법이 그쪽으로 또 넘어오면서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마이데이터가 적용이 되어지면서 혁신적인 산업 영역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 금융의 질서까지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료계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감 정보에 해당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 소위 개인정보 문제가 아직까지 이 사업에 신속하게 이게 적용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제가 이제 뭐 정부 당국자는 아니지만 정부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쨌든 의료 체계 안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의료 치료제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산업계에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발을 맞춰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계 내에서 훨씬 더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임상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로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저희가 기관 같은 일선 기관들의 역할은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업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과기부나 또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들에게 전달을 해서 실질적인 의견들이 좀 제안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좀 하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주에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개, 올해 한 개, 이제 겨우 2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저희들이 크게 늘려서 이게 정신의료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장기 치료를 요구하는 이런 분야들까지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테스트베드를 운영을 하고 기업들이 이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을 넓히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저희 광주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든 거는 지금 전국의 여러 도시들이 사실은 이런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런데 제가 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이 되게 좀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광주는 이미 AI 특구를 통한 그런 그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의 기본적인 환경도 있기 때문에 광주 같은 도시를 정부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거기 안에 규제 샌드박스 개념까지를 다 넣어가지고 한번 간다면 훨씬 속도감 있게 이 문제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전남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수님 그런 그 임상 결과들 작년에 저희들이 개발했던 것들이 좀 좋은 결과들이 좀 빨리 나와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시원한 대답을 못 드려가지고 오히려 좀 죄송한 생각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뭐 시원하게 가야 되는 또 중요한 방향들을 잘 제시를 해주셔서요. 어쨌든 특히 이제 개인정보 영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지금 건강보건 분야에서는 강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어서 개선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앞서 이제 한덕현 교수님께서는 게임 가몰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 실적도 쌓으셨고 실제로 임상 경험도 많으시고요. 또 김주환 교수님께서는 또 인지행동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분야에서 이렇게 아주 특정 영역에 대해서 실제 이제 치료에 이것을 접목하고 계신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국내에 이제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조만간 좀 나올 기회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용이 되고 또 허가가 받아야지 또 수가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 수가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확산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많은 의료계 현장에 그런 어떤 장벽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두 분 뭐 임상 경험이나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교수님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박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DTX를 만들고 있는 대표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만들면 쓸까? 라는 대답은 간단한 대답은 잘 만들면 의사들은 씁니다. 분명히 씁니다. 네. 근데 과연 잘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질환, 병에 대해서는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핵심 코어 다이나믹이 있거든요. 뭐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뭐 내과 질환이든 외과 질환 상관없이. 그래서 디지털 세라피우틱스든 아니면 일반 약이든 간에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핵심 그 원리가 그 안에 녹아 있고 그게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의사들은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DTX를 할 때 그 전 단계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은 기능성 게임. 제가 게임 쇼를 가보면 기능성 게임 란에 있어서 치매 게임은 한 해에 많이 나올 때는 한 30개씩 뛰쳐나왔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치매 게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매 게임을 만들 때 의사의 이름만 빌려왔지 의사나 아니면 심리사들 아니면 치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대한 핵심 원리를 그 기능성 게임에 넣었던 기업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있던 UI 정도만 화려하게 만들고 그냥 기억력만 건드리면 이게 치매 치료됩니다 라고 해서 기능성 치매 치료 기능성 게임이다 했지만 그걸 십몇 년간 콘텐츠진흥원 정부에서 엄청 양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그걸 쓰고 있는 병원은 단 한 병원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능성 게임보다 한 단계 더 의료 쪽에 가까워져 있는 디지털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만들 때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 단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단계까지도 그 치료의 핵심 원리가 있는 치료진과의 어떤 그 기업과의 밀접한 그 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페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키리도 그렇고 이걸 만든 회사들 방문해서 봤을 때 이 방송에 나가면 되나? 하여튼 그 회사들 자체가 정말 그 치료에 대한 핵심 다이나믹을 그걸 치료하고 있는 전문가로부터 그거를 뽑아갖고 왔는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을 때 미국 FDA에서도 그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걸 개발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의학과 그다음에 그 산업체 아니면 그 공대 기술과의 어떤 연합을 할 때 반드시 그 협의 그리고 그 기술이 반드시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녹아 있다라는 그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한테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고 빠른 규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세라피우틱스에 있는 UI가 2년이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서 저희가 스마트폰 그 겉표지만 보더라도 1년 것들하고 6개월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구분하고 있는데 2년 전에 만든 아직 허가 안 된 디지털 세라피우틱스를 치료에 적용했을 때 환자들이 갖는 그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인허가는 필요합니다. 단 빠른 인허가를 할 때 그것들이 나중에 나왔을 때 정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그걸 책임지고 처음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알러브레스트 만들 때는
기업이랑 저희가 한 17번 정도의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디벨롭먼트 팀, 그 기획 단계에서.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됐을 때 그게 그래픽이 빨리 만드느라고 뭐 좀 형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그걸 사용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계들이 기업이든 아니면 이걸 사용하시는 의료진들한테 필요한 경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주환 교수님 덧붙여서 네, 부탁드립니다. 뭐 앞에서 다 대부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원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사실 이제 국가 이제 이쪽 이제 산학연 이렇게 했을 때 좀 의사들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환자분들을 등록시키는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00명 모으는데 보통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이제 전남대 제가 이제 총괄이 돼서 니아 데이터 사업된 구축을 수주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환자를 6개월에 이렇게 몇 명을 모은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다른 산업에서는 뭐 5만 건, 10만 건의 데이터는 돼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지원을 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데이터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의 질이나 아니면 데이터의 가치를 봤을 때는 이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유망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임상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환자분들이 좋아서 이렇게 막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러면 또 저희가 연구윤리에 걸리거든요. 이 임상시험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 힘들다라는 거 이제 아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느끼실 것 같고, 그런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현재 디지털 치료 작년 8월에 나온 거 보면 디지털 치료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기존의 의료기기 인허가 틀에가 거의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뭐 RCT를 한다거나.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치료의 특성이 부작용이 적은, 굉장히 거의 사실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걸 좀 감안해서 그런 정책을 했을 때 그런 숫자, 환자 필요한 숫자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를 주관으로 하는 이런 연구라면 뭐 RCT 150명을 뭐 5개 이상 이런 대형 연구가 돼야지 3상이 뭐 통과되나,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만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업 하는 기업이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거를 짧은 기간에 모은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런 R&D를 지금 작년부터 이제 저도 많이 이제 트라이를 하고 계획서를 써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능력 있으신 분들이 좀 정말 힘들게 해서 숫자가 많으면 동시에 이게 개발이 좀 가능해서 뭐 1년 정도 이렇게 좀 짧게 해도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이 임상시험을 통과를 하고 논문을 쓰고 퍼블리시 되기까지는 또 1, 2년이 더 걸린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R&D가 보통 2년, 3년 이렇게 해서 임상시험까지 통과, 이런 R&D가 나오니까 이제 처음부터 아까 한덕형 교수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의료진과 기업이 조인을 해서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의료진이 그 RFP를 봤을 때는 이거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가 고생하는 노력에 비해서 사실 개발비에 너무 많이 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서 정책이 나오고 제도가 나오면 의사들도 아까 이제 방금 전 한덕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잘 만들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 나은 치료 방향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타 원장님 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를 한마디로 좀 정의해달라고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이게 시작, 가보지 않은 길, 기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모델을 반드시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처음부터 디자인에 참여를 하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설계를 했더라면 그 시간들을 좀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역시 저희가 경험치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마무리 말씀까지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지금 이 기업들께서 이게 이 사업을 이렇게 해보시기가 좀 용이한 지점이 광주에 조금 있다 이 말씀을 한마디만 좀 드리면 지금 광주가 AI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저희가 모든 분야에 다 집중할 수는 없고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저희가 네 가지 분야를 저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문화 컨텐트 분야이거든요. 이 분야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본 요소들이 좀 잘 결합을 해서 더 성장시키는 도시를 만들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헬스케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분야와 관련된 R&D 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 사업들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결국은 임상하시는데 환자들 모으시고 이런 되게 어려우실 텐데 지금 광주시 차원에서 마이 데이터 기증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실증하고 임상 단계로 가려면 이 데이터를 실제 공유하고 참여해 주는 분들이 원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좀 더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멀리 갈 거 없이 일단 이 분야부터 한번 저희들이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을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한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틀 안에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토론회가 끝나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한번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토론회하고 바로 피드백을 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론회 마무리할 시간이 한 2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을 꼭 한번 좀 첨언하고 싶다는 분 계신가요? 네. 예. 제가 사실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 개념이 저한테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근데 오늘 두 분 교수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건강 보조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가 뭔가 그런 관점에서 확연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런 어떤 처방적 주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기능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효과를 증명해야 되니까 과학주의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투자가 좀 필요하고 또 정부의 지원과 그다음에 어떤 게임사를 포함한 IT 기업들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의료 분야에 있는 아주 높은 이런 규제 영역들이 좀 더 완화되면서 이런 혁신 영역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조성들이 돼야지만이 지속 가능하게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첨단에 계신 분들이 오늘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우리 IT 또 이런 의료계에서 또 이 공공 정책 영역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로 좋은 성과가 날 거라는 또 기대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1시간 가까이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와 토론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주제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광주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도 이 광주가 이 분야에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와서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주의 이런 노력들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